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도 제임스 패터슨의 알렉스 크로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소설 Roses Are Red는 알렉스 크로스 시리즈 중 6번째 소설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미스테리 작가 제임스 패터슨의 대표적 시리즈물이죠. 알렉스 크로스는 법의학 박사학위를 가진 워싱턴 DC 형사인데요. 젊은 시절 아내 마리아가 살해당한 이후 할머니 나나 마마를 모시고 두 아이 데이먼과 제니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Roses Are Red를 함께 읽어볼까요? 브리엔 파커는 아무리 봐도 은행 강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아이 같은 미소를 보고 누구라도 그녀가 살인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살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 8시 10분이 되면 그걸 알 수 있겠죠. 이 24세 여자는 면바지에 메릴랜드 대학 잠바를 입고 메릴랜드의 실버 스프링가의 시티뱅크 건너편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8시 정각, 브리엔은 나무 뒤에서 나와 막 유리문을 열고 있는 은행원에게 다가가며 빌 클린턴 대통령 마스크를 씁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마스크이면서 또 가장 추적하기 힘든 것이죠. 브리엔은 총을 꺼내 은행원의 등에 가져가며 말합니다. 미스 제니 가레타, 안으로 들어가서 앞문을 다시 닫으시지. 그리고 나와 함께 당신 보스를 만나러 가자고. 미시즈 브리에치 말이야. 은행을 들어서며 한 이 짧은 한마디는 하나하나 대본에 따른 것입니다. 숨쉬는 시간까지 재며 마스터마인드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거죠. 제니, 당신들을 죽일 마음은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게 될 거야. 자, 대답해보라고 달링.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 제니 가레타는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입니다. 알아요. 알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 미스 제니. 지금 당장 매니저 사무실로 안내하지. 만일 내가 앞으로 8분 이내에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농담이 아니라고. 만일 8분 내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당신과 매니저 둘 다 죽게 될 거라고. 내가 여자라서 살인을 못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너희 둘을 개 돼지처럼 싸 죽일 거니까. 브리에는 지금 느끼는 이 힘과 자신의 포로들이 보내는 두려움에 전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시나무처럼 떨며 앞서 걸어가는 은행원의 등을 쳐다보며 은행문을 들어서면서부터 흘러가는 1초 1초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은행 강도에 있어 계획도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해왔습니다. 단 1초라도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작 하나하나를 수백 번 반복해서 연습시켰습니다. 1분 1초가 우리 모두의 목숨과 직결된다고. 명심해 브리엔. 1분 1초가 중요하다고. 이 은행 강도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확해야 하며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엔은 권총 손잡이로 은행원의 등을 쳐서 매니저의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브리엔은 넓은 책상에 앉아 놀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매니저를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너 내일 아침 8시 5분에 은행 금고를 열지? 자, 지금 당장 금고를 열라고. 난 금고를 열 수 없어요.
미시즈 브리에치가 애원합니다. 금고는 맨하탄 본사에서 자동으로 열게 돼 있어요. 브리에는 자신의 왼쪽 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5, 넷, 셋, 둘, 하나. 바로 그때 매니저의 책상 전화가 울립니다. 미시즈 부치에르, 당신 전화야. 잘 듣고 제대로 하라고. 뱃지? 스티브야. 우리 집에 지금 한 남자가 와 있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데 만일 당신 사무실에 있는 그 여자가 정확히 8시 10분에 돈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가지 못하면 나와 토니와 애나를 다 죽일 거래. 그리고 지금 8시 4분이야. 스티브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버리고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스티브? 스티브. 미시즈 부치에르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발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요. 금고문을 열 테니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8시 10분 정각. 단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그리고 거지 같은 알람도 금물이야. 알아?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 스티브도 애나도 당신 아기 토미도 모두 죽게 될 거라고. 미시즈 부치에르가 금고문을 여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선반에 지폐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브리에는 2개의 가방을 열어 돈을 채웁니다. 미시즈 부치에르와 제니 가레타는 말없이 브리엔을 보고 서 있습니다. 브리엔이 2 가방 가득 현금을 담아 지프를 닫은 다음 일어서며 말합니다. 난 당신 2 사람을 금고 안에 넣고 문을 잠글 거야. 만일 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쏴버린 다음 시체를 금고 안에 쳐넣을 줄 알아. 제발 우리 아기와 남편을 살려줘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브리에는 눈물로 애원하는 부치에리의 얼굴에 무거운 금고문을 닫아버립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앞문으로 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차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싶은 마음을 죽을 힘을 다해 누르며 그녀는 세상 걱정 없이 봄날 아침 산책길에 나선 사람처럼 천천히 걷습니다. 마침내 브리엔이 차로 들어와 앉았을 때는 8시 10분 52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52초나 늦었지만 바로 그게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브리엔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차를 몰고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그녀는 스티브와 토미와 보모 에나가 잡혀있는 미시즈 부치에리의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마스터마인드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인딜은 처음부터 살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나의 사랑스런 딸 제니는 고양이 로지를 안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며 이미지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알렉스 주니어의 세례 축하 파티를 위해 5번가 우리 집에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8순이 넘은 할머니 나나마마는 오늘을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고수로 양념한 새우와 구운 홍합, 신선한 햄, 비데일리아 양파에 여름 호박까지, 마늘 절인 닭고기와 폭립, 직접 구운 4가지의 빵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오늘 밤을 기념하기 위해 나도 신선한 라즈베리를 얹은 치즈케이크를 직접 구워냈습니다. 나는 알렉스 주니어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알렉스는 모두를 향해 웃어 보입니다.
100kg에 2m가 넘는 나의 친구 존 삼손이 알렉스를 받아 안으며 말합니다. 요 꼬맹이는 나중에 파티 꽤나 즐기겠는걸? 일단 오늘은 요 꼬맹이를 앞세워서 내가 여자들 좀 꼬셔봐야겠는데? 그때 크리스틴이 부엌에서 나와 우리 셋에게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크리스틴은 알렉스 주니어를 데리고 밖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크리스틴이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더 이상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로서 말이죠. 알렉스 주니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삼손을 보며 크리스틴이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존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존은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 존의 아버지는 존이 1살 때 집을 나가버렸고 마약 과다로 끝내 사망했지. 존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삼손을 키우다시피 한 건 우리 고모와 할머니였어. 오후 2시에 시작된 파티는 밤 10시가 다 돼가도록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내 피아노에 맞춰 존과 나는 조 텍스의 Skinny Legs and All을 불렀고 모두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FBI의 카일 크레그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카일 크레그의 출연과 함께 파티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카일은 빨간 리본을 단 선물 상자와 풍선을 들고 나타났지만 한눈에 봐도 아기의 세례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오늘 밤은 안 돼요, 알렉스. 크리스틴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말합니다. 끔찍한 사건에 얽히는 일 같은 건 하지 마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렉스. 적어도 우리 아기의 세례식 날만큼은 절대 안 돼요. 나는 카일을 향해 걸어가며 말합니다. 안 돼, 카일. 오늘은 절대 안 돼. 제발 꺼지라고. 알렉스, 나도 자네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카일이 나를 안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알렉스,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살인 피해자가 다수 나왔어. 미안하지만 카일, 내일이나 모레쯤 전화 줄래? 오늘 난 휴무라고. 게다가 오늘은 내 아들의 세례식 날이란 말이야.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여전히 나를 아는 채 그는 사건에 대해 속삭입니다. 난 재차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내 말은 도통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건에서 FBI를 돕는 게 내 일이고 게다가 카일에게는 몇 가지 신세 갚을 일도 있긴 합니다. 카일은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알렉스 주니어를 보고 오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일은 알렉스 주니어를 잠깐 본 다음 나는 카일을 앞베란다로 데려왔습니다. 카일, 오늘 밤만은 제발 나 사건에서 좀 빼줘. 알렉스, 자네도 시티뱅크 지점 은행 강도 사건 들었지? 은행 매니저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말이야. 어떻게 그 사건을 모를 수 있겠나? 텔레비전이며 신문이며 미국 전체가 그 사건을 떠들어대는데. 알렉스, 그들은 30살 먹은 애아빠와 3살짜리 어린 아들과 아들의 보모를 죽였어. 보모는 이제 겨우 25살이었고 게다가 임신 중이었다고. 그들은 겨우 1분 늦었다고 인질들을 모두 처형했단 말이야.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건가? 하필이면 내 아들의 세례식 날에 말이야. 뭐 사건 아니라도 세례식 축하하러 오려고 했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
은행 강도 갱단이 워싱턴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어. 알렉스,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놈들이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아무래도 이건 한 번으로 끝날 일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자네야말로 이 사건의 적임자라고. 피해자가 가족이잖아? 3살짜리 아들과 아버지와 그 보모 말이야. 카일이 떠나자마자 나는 크리스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알렉스 주니어를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파티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공사가 중지돼 버려진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벽이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 위로 보름달이 차갑게 비치고 있습니다. 브리엔과 에롤 파커가 숨어 있는 곳에는 매트리스 하나가 놓여 있고 주위에는 맥도날드와 KFC 봉지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가 갖고 온 피자와 포도주 병을 들고 들어가자 파커 부부는 인사도 없이 피자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포도주를 일회용 컵에 따라 담고 그들에게 건네며 축배를 청합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하여. 완벽한 범죄라고? 실버 스프링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죽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3명이나 죽여놓고? 에롤 파커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말합니다. 맞아. 그건 완벽한 범죄야. 두고 보라고. 파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뭔가 우울해 보였고 브리에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며 마스터마인드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때 갑자기 에롤 파커가 목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번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숨을 가쁘게 내쉬기 시작합니다. 으아. 그의 목구멍과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대로 앞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래 여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에롤? 브리엔이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그러다 그녀 역시 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너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마스터마인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뻔한 거 아니야? 마스터마인드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브리엔과 에롤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점차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멀찍이 앉아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음식에 탄 독은 천천히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고통으로 사람을 죽여갑니다. 처음에는 얼굴 근육이 마비되고 차차 목구멍으로 마비가 번지다가 마침내 호흡기를 망가뜨리고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실버 스프링에 무자비한 2 살인자가 죽는 데는 15분이 걸렸고 2 사람의 시체는 마치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상한 각도로 뒤틀려 있습니다. 그들의 사망이 분명한데도 마스터마인드는 그들의 바이탈 신호를 확인한 뒤 천천히 범죄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하여 그는 낮게 속삭입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삼손과 함께 실버스프링 은행 강도 사건을 수사했지만 그 역시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 수첩에 있던 정보원들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20명이 넘게 만났지만 우리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 이 사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헷갈려.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살인을 한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셋이나 죽인 거지? 은행 강도들은 이미 돈을 다 가지고 달아난 후였잖아? 뭘 얻겠다고 살인까지 하느냐고. 나는 사건에 대한 조바심과 크리스틴에 대한 초조함, 또 그녀에 대한 분노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과 내가 내 수첩의 다음 정보원인 몽고메리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삼손과 나는 20대의 날렵한 몽고메리 뒤를 겨우겨우 쫓아 그를 잡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자기의 정보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형사님, 아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걸요? 몽고메리의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그의 정보는 매우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실버스프링 은행 강도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죽은 내 아내인 마리아의 배다른 남동생 에롤 파크와 그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부터 파커 부부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최소 일주일 이내에 그들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나는 크리스틴이 교장으로 있는 고등학교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 학교는 제니와 데이먼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나와 크리스틴은 2년 전에 만났고 그때 거의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의 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이코 살인자 미젤에게 납치당한 채 1년 동안 감금을 당했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녀를 다시 찾아냈을 때 놀랍게도 그녀는 알렉스 주니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그 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를 예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일 크레거가 상황을 더 악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렉스, 내가 그녀의 문 앞에 다가가자 그녀가 말합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적어도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왔어. 책가방도 들어줄 수 있는데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를 향해 웃어 보이지도 않았고 여전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렉스, 할 말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크리스틴이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살인사건을 맡았을 때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당신이 걱정되고 우리 아기가 걱정되고 또 내 자신의 안전이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았어. 도저히 버뮤다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어. 크리스틴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건 마치 나를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매일 꿈을 꿔. 너무 무서운 꿈들이야, 알렉스. 너무 무서운데 또 너무나도 생생해. 지난밤에는 당신이 위제를 다시 쫓고 있었어. 그런데 그놈이 당신을 죽이더군. 차가운 얼굴로 쓰러져 있는 당신을 향해 총을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그리고는 나와 우리 알렉스에게 다가왔어. 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지. 마침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오레이 셰프는 이미 죽었어, 크리스틴. 그녀는
손을 획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모르잖아? 아무도 그가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그녀의 집에 가까이 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나 요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있어. 닥트 벨레르라고. 알렉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걸 생각해 봤어. 닥트 벨레르와도 상의를 했고, 그리곤 결심했지. 난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곧장 집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 아들도 함께 말이죠. 나는 크리스틴과의 문제에 어떤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별 선언 후 난 전적으로 실버 스프링 살인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에롤과 브리엔 파커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삼손은 파커 부부를 찾다가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넌 파커 부부가 다른 은행 강도를 하려고 잠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글쎄 존, 만일 실버 스프링 사건을 정말 파커 부부가 저지른 거라면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일단 이 사건은 지금 한창 뜨거운 상태잖아? 에롤은 어쩌면 캐롤라이나 남쪽으로 갔을지도 몰라. 그는 낚시를 아주 좋아하거든. 사실은 카일이 벌써 그쪽의 FBI 요원들을 쫙 깔아놓은 상태야. 에롤이랑 친했어, 알렉스? 뭐 그냥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정도. 한 번은 에롤과 같이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 그는 농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어린애처럼 신나하더라고. 어쨌든 마리아는 에롤을 참 좋아했어. 마리아 생각 아직도 많이 나? 나는 삼손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영 편치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마리아 생각이 날 때가 있어. 특히 일요일에. 우린 가끔 정오까지 늦잠을 자곤 했거든. 그리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겼지.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세인트 토니 공원 호수 옆을 산책하곤 했어. 그녀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다니 너무나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야. 무엇보다 존, 내가 마리아의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파. 요즘 크리스틴하고는 어때? 괜찮아, 알렉스? 아니, 크리스틴은 지오레이 셰프 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사실 나조차도 위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걸. 자, 존, 우리 이제 끝낼까? 뭘, 알렉스? 맥도날드? 아니면 반대신문? 삼손이 웃으며 말합니다. 자, 움직이자고 삼손. 에롤과 브리엔 파커를 찾아서 은행 강도 사건부터 해결하자고. 그 다음엔 까짓 거 뭐 좀 쉬는 거지. 그날 저녁 나는 잠깐 집에 들러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밤에 돌아다니는 다른 정보원들을 찾기 위해 포르쉐에 올랐습니다. 데릴 스노우는 별 볼 일 없는 마약상인데 언제나처럼 빨간색 나일론 반바지를 파란색 나일론 긴 바지 위에 입고 폴로 티셔츠 위에
타미 힐피그 잠바를 걸치고는 오클리 선글라스를 낀 채 허름한 바 앞에 친구들과 모여 있습니다. 이봐, 거기 스노맨. 조만간 노가 없어지겠는데? 삼손이 특유의 바리톤 목소리로 진지하게 농담을 건네자 함께 있던 스노의 친구들이 웃어젖힙니다. 데릴 스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젓지만 마지못해 나와 삼손을 따라 나섭니다. 우린 지금 에롤과 브리엔 파커를 찾고 있어. 그 누난지 뭔지랑 결혼한 작자가 바로 형사님 아니던가요? 에롤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은행 턴다고 너무 바빴거든. 자, 잘 들어 데를. 에롤은 지금 어딨지? 삼손이나 나나 너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괜히 딴수작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않나? 데를은 눈길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그의 팔을 움켜잡으며 소리질렀습니다. 아니, 너와 아주 상관이 많은 일이야. 그 정도 상황 파악은 할 줄 알아야 이런 거리에서 살아남을 거 아냐. 스노는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한 뒤 말합니다. 듣기로는 브리엔은 1번가 오래된 폐건물에 살고 있다던데요. 왜 그 시궁창 말이에요. 아직까지 거기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부. 삼손이 갑자기 스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자 그는 거의 바닥에 쓰러질 듯 휘청거립니다. 에이, 데를이 좀 도움이 됐나 친구? 어째 좀 심하게 쫄아있는 것 같은데? 이봐, 데를. 너 지금 우리한테 도움 주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스노이 코앞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브리엔이 어딨는지 말해줬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가서 직접 확인하지 그래요. 나 좀 내버려 두고. 난 진짜 이런 한밤중에 으시시한 형사짓거리가 진절머리가 난다고. 삼손은 1번가 폐건물을 들어서며 말합니다. 건물 안팎으로 술에 찌든 불황자들이 좀비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Night of Living Dead의 재현이로군. 삼손이 얼굴을 찡그리며 낮게 속삭입니다. 에롤 파커, 브리엔 파커? 나는 무표정한 사람들 틈을 걸으며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아예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형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폐건물들을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건물은 그중 가장 지저분했고 습하고 오줌과 토사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완전히 버려진 건물을 나와 삼손은 지하층에서부터 다시 에롤과 브리엔 파커의 이름을 부르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며 화학 끼치는 냄새로 우리는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레시를 비추며 걸어 나가자 거기 에롤과 브리엔 파커의 시체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상태로 볼 때 적어도 사망한 지 하루 이상은 지난 것 같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롤의 시체를 보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 죽은 아내 마리아가 에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어린 데이먼이 엉클 에롤을 쫓아다니는 것도 생각났습니다. 약물 과다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건 너무 폭력적이야. 이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 삼손이 말합니다.
존, 내 생각에 그들은 독극물에 의해 살해된 것 같아. 아마 범인이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길 원했던 것 같아. 나는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파커 부부의 시체를 찾았다고 카일 크래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버스프링 은행 강도 사건을 해결한 걸까요? 아니면 적어도 한 명의 범인이 아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롤과 브리엔 파커의 검시 결과 나의 예상대로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와 삼손은 뒤에 남아 길거리의 불황자들을 상대로 파커 부부와 그들의 방문객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몇 시간 눈을 붙이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틴과 알렉스 주니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나와 맥주 한 병을 들고 나는 선룸으로 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을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드뷔시의 선율은 크리스틴과의 추억을 몰고 왔고 나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뷔시를 듣고 잠이 깼네. 아주 훌륭한 연주더군. 나나 마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이거 인스턴트 커피예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부엌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찾는다면 이 집을 너한테 넘기지. 나나, 이 집은 이미 내 소유로 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나저나 이렇게 이른 아침에 피아노 콘서트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엉망인 저녁에, 악몽에, 아직까지는 엉망인 아침이네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커피만큼은 환상적이지만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또 무슨 일이지? 나나, 마리아 이복 동생 에롤 기억해요? 삼손과 같이 오늘 저녁에 그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나나는 낮게 혀를 끌끌 차며 말합니다. 그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야.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그 가족들한테 에롤의 죽음을 알려야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지도 모르죠. 알렉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니? 이 할미한테 다 털어놓으렴. 크리스틴 때문이에요. 마침내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크리스틴은 더 이상 날 만나고 싶지 않대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알렉스 주니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나, 난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봤어요. 그래, 그럼 하는 수 없는 거잖니. 네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크리스티는 버뮤다 일을 절대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살인사건 담당 형사와 함께 할 수가 없대요. 나나, 더 이상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대요. 알렉스,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는 말거라. 넌 너 자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너무 많은 비난을 퍼붓고 있어. 그러다가는 결국 너만 부러지게 될 거야. 이 할미 말을 명심하렴. 워싱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 폴스처치 타운에서 두 번째 은행 강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시티뱅크에서 번 돈의 반을 쏟아부어 이번 갱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서로를 미스터 레드,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블루, 그리고 미스 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긴 머리에 흡사 헤비메탈 밴드를 연상시키는 외모였지만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숙련된 갱단이었습니다. 미스터 블루와 미스 그린은 둘 다 세미 오토매틱 소총을 든 채 폴스처치 시내의 퍼스트 유니온 뱅크 지점 앞에 숨어 있습니다. 미스터 레드와 미스터 화이트가 매니저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매니저의 아내인 케이티 바틀레는 당연히 아이들의 부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권총의 마스크를 쓴 2명의 남자들이 자신에게 총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빨리 움직여. 레드는 케이티의 얼굴에 총구를 겨눈 채 소리칩니다. 레드와 화이트는 3명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를 총으로 위협하며 거실로 몰았습니다. 거실에는 태보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난 창으로 그림 같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홈메이드 비디오를 찍을 거야. 레드는 케이티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거의 상냥하게 들릴 지경입니다. 여기 아무도 해칠 필요는 없잖아요. 최대한 협조할게요. 그러니 제발 총은 치워주세요.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케이티, 우린 당신 남편한테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단 걸 보여줘야만 한답니다. 이 애들은 2살, 3살, 4살이에요. 그녀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말을 잇습니다. 아직 아기들이라고요. 내 아기들이에요. 레드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만, 걱정 말아요. 아이들을 해치진 않을 테니까. 네, 약속하죠. 자, 그럼 아이들 입에 엄마가 직접 더크테이프 좀 붙여줄래요? 얘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착한 애들이에요. 레드는 케이티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참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동정이 일었죠. 그는 아이들을 향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자, 얘들아, 이건 더크 테이프라고 해. 꽥꽥 오리, 더크 알지? 이제 여기 엄마가 너희들의 입을 이걸로 막을 거야. 그리고 우린 홈 비디오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요? 다 같이 아빠한테 꽥꽥 하는 거예요? 4살짜리 데니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레드가 소리내어 웃습니다. 옆에 있던 화이트도 씩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너희들 정말 귀엽구나. 레드가 말합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